어머, 여기가 교도소예요. 죄수나 다루던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경비.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좀 똑바로 서봐요. 네, 왜 그러시죠? 에휴, 세상 참. 전과자들이나 다루다가 이제 와서 경비나 하고. 우리가 전과자야 뭐야?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눈 돌리세요. 저는 아파트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다가 건강 악화로 퇴직한 후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올해로 62이 된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에게 굉장한 갑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 시절의 경험으로 그녀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막을 수 있게 되었죠.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경비초소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호화로운 외제차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제가 일하는 이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단지였습니다. 최신식 보안 시스템과 호화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경비원이 교도관 출신이래. 죄수나 다루던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있다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귓가에 들리는 말에 저는 잠시 굳은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위험한 재소자들을 관리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제 오른쪽 팔뚝에는 아직도 흉포한 재소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생긴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제가 가장 믿음직한 상황 해결사였다는 걸 이곳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이 정도 아파트에서 일하시려면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린 40대 후반의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뱉듯 말했습니다. 최 여사라고 불리는 그녀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보석으로 장식된 시계를 과시하듯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자 동네라고 다 돈 잘 버는 게 아닌데. 마지막 순찰을 돌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꾼들이 즐겨 쓰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에 눈이 멀기 마련이다. 그들의 말버릇이 이상하게도 자꾸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수감자 중에는 투자 사기로 수감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허영심. 최 여사의 모습에서 왠지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소로 돌아와 앉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찰 일지를 작성하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도관 시절 익숙했던 직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들어 최 여사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것도, 밤늦게 수상한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 분위기도. 경비원이라고 무시하면 안 될 텐데.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될 최 여사의 갑질이 벌써부터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갑질만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의 차량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 여사의 벤츠가 정문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창문을 내리며 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저는 묵묵히 그녀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난폭한 재소자들을 상대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갑질을 참아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최 여사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교도관 출신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좀 무서워 보이네요. 좀 더 친절하게 웃으면서 서 있는 건 어떨까요? 다른 경비원들이었다면 그저 참아 넘겼을 말이었지만 저는 20년간의 경험으로 그녀의 말투에서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 뒷좌석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조수석에는 투자 설명회로 보이는 브로슈어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우리 아파트 분여회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방문객 명단 잘 체크해 주세요. 최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한 듯 입술을 쭉 내밀더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는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경비초소로 돌아오며 주변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민들에게 뭔가 투자 제안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담당했던 수감자 중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잡힌 자들이 많았기에 이 상황이 몹시 걸려왔습니다. 교도관 출신이 이런 좋은 아파트 경비를 보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순차를 돌던 중 들려온 최 여사의 빈정거림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선들이 제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맡았던 교도소 수감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을 무시하다가 결국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죠.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그저 하찮은 경비원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아왔는지를.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직감이 틀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이 시간대에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너머를 살펴보니 최 여사가 20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VIP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투자라고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경계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매달 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보였고 주민들은 그 화려한 숫자에 홀린 듯 보였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만났던 한 사기범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있는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없는 걸 못 가질까봐 더 두려워한다고 했었죠. 최소 가입금이 5천만 원이라고요. 어머, 그건 좀.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투자 유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증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장 안에서는 최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자랑하며 이 투자로 얻은 수익이라고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불현듯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한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백억을 가로챘었습니다. 그때도 투자자들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달변에 속아 넘어갔었죠. 시간이 좀 늦었네요. 다음 주까지 투자금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제 권한으로 바로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순찰 일지를 작성하며 최 여사의 투자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20년간의 교도관 생활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제가 알고 있는 전직 수사관들에게 연락을 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일했던 강 형사는 현재 금융범죄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최 여사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님, 제가 지금 일하는 아파트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 형사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설명회 자료들을 메시지로 전송하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CCTV를 주시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수상한 사람들이 최 여사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 이거 심각한데요. 최 여사라고 했죠? 그 사람 전과가 있더군요. 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 한켠이 답답해졌습니다. 강 형사의 말에 따르면 최 여사는 5년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내사에 들어갈 테니 박상철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강 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가 초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더욱 거만해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통화를 끊고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번 주말에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예요. 귀찮게 신분 확인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들여보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 여사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들을.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도 이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CCTV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아파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집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대부분 고급스러운 차림새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모으는 날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따라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세요? 강 형사팀의 지시대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의 교도관 경험 때문인지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해서 최 여사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경비, 오늘은 특별히 CCTV 점검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불현듯 교도소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감자들이 면회 온 가족들을 통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려 할 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척했지만 주머니
속녹음기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 여사의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강형사팀이 건물 주변을 포위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자리를 지키며 곧 벌어질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찰이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건물 안팎에서 경찰들이 나타났고 최 여사의 집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도망가려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후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경찰들이 최 여사를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제야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고 이제 그녀는 다시 철창 신세를 져야 할 것입니다. 역시 교도관 출신다워요. 결정적인 증거를 잘 모아주셨네요. 강 형사의 말에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상대해 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적어도 이번 사기 피해는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최 여사의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총 5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이미 그중 상당액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은 검찰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다 그 경비가 나를 음해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전직 교도관이라면서요?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조사실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증인 조사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기범들도 마지막까지 이런 식이었죠. 박상철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작 내사 중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강 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교도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재소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증거를 모았었죠. 세월이 흘러 경비원이 되었지만 그 습관은 여전히 제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당신 같은 경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다 속았다니.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주민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과소평가했고 최 여사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번 수사의 성공 요인이 되었죠.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검찰은 최 여사와 그녀의 일당들을 기소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는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상철 씨,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네요. 아파트 생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겉모습 뒤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 사건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재판이 시작된 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피해자들과 아파트 주민들로 가득했고 최 여사는 구치소 수감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최 여사는 재판 내내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녹음 파일, CCTV 영상, 투자자 명단과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기범들처럼 그녀도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20년 교도관 경력이 도움이 되어 범죄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하찮은 경비가 감히 최 여사의 말은 판사의 제지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는 발버둥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봐왔던 많은 재소자들처럼 그녀도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상철 증인, 당신의 증언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교도관이었을 때도 경비원이 되어서도 결국 하는 일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직위나 명예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피해자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고 또 누군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경비초소로 돌아가 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자리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최 여사의 투자 제안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은 이제 서로 조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투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거나 순찰을 돌면서도 저는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마시던 커피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아닌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죠. 앞으로는 경비원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주민분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대표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있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교도소에서도 재소자들을 대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지켰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 처우 개선안, 주민 친절 교육 의무화,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까지. 최 여사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리 아파트의 영웅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 그저 웃음이 났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이곳에서도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에는 더 이상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문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교도소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며 마주치는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그저 경비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최 여사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달 후 최 여사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최 여사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고 더 이상 그날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영, 징역 10년,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고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말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최 여사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났던 모든 사기범들이 그러했듯 그들의 양심은 이미 욕심에 묻혀 찾을 수 없었나 봅니다. 박상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중 한 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때 최 여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투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처럼 인생의 전부를 잃을 뻔한 주민들이 여럿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는 이미 일어난 범죄의 결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보며 문득 교도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가 오는 날이면 면회 온 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곤 했었죠. 범죄의 피해는 언제나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경비초소로 돌아와 앉으며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최 여사는 제가 20년간 일했던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단지 안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가득 달고 있었고 주민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최 여사 사건 이후 아파트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상철 씨, 이제는 정말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세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비실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인사를 건넬 때면 교도소에서 보냈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을 관리하던 경험이 이곳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지혜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나 봅니다. 요즘은 투자 권유하는 사람만 봐도 겁나요. 박상철 씨 덕분에 정신 차렸죠.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최 여사가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교도관 시절 수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지만 진정한 반성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 지킴이. 순찰을 돌다 보면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나 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 순찰을 돌며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까만 하늘에 수놓인 별들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교도소의 철창 너머로 별을 보던 그때처럼 지금도 저는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기는 달라졌지만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교도관이든 경비원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이 이야기는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든 최 여사는 사기꾼이었고, 평범한 경비원이었던 박상철 씨는 정의로운 영웅이었습니다. 둘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에서 경비원이 된 박상철 씨는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고, 그 진정성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투자 제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박상철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